안녕하십니까. 아메리츠 파이낸셜 수석부사장 이영돈입니다.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 8월 4일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좀 간단한데요. 제목들이요. 미국 고용과 관련된 이야기, 고용시장이 좀 기대에 못 미쳐서 연준의 금리 인하 압박이 거세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또 미 증시는 좀 살짝 반등했습니다. 왜 그런지도 살펴보고요. 이더리움이 탄생한 지 10주년이 됐습니다. 좀 특집처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요. 기업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도 이어집니다. 자, 우선 미국 고용 보고서 관련된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겁니다.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7월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흔히 말해서 non-farm payroll employment라는 표현을 쓰죠. 즉 비농업 신규 고용이 7만 3천 명에 그쳤습니다. 이게 시장 예상치가 1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미달된 거고 또 지난 6월의 수정치 14,000명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저조한 숫자입니다. 그럼 non-farm payroll employment 이 지표는 뭐냐? 비농업 신규 고용은요, 농업 분야를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새로 생긴 일자리 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즉, 미국 경제의 건강 상태를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고용이 늘어나면 경제가 성장하고 있음을 뜻하고 줄어들거나 정체되면 경기 둔화나 침체를 의미할 수 있고요. 일단 고용 상황은 연준이 금리 인상 또는 인하 같은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압박을 받지요. 금리를 인하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면 주식시장, 채권시장, 환율 등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게 바로 Non-Farm Payroll Employment인데 이것은 즉 미국 경제 활동과 노동시장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핵심 통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더 큰 문제는 이전 두 달간의 고용 수치가 대폭 하향 수정됐다는 점입니다. 5월과 6월 고용자 수는 총 25만 8천 명 줄어들어서 그간의 고용 탄탄론에도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한편 그 가운데 고용 증가가 있었던 분야가 매우 제한적인데요. 전체 고용 증가의 94%가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에서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보건 부문에서는 5만 5천 명, 사회복지 부문에서는 1만 8천 명이 늘었습니다. 반면에 연방정부는 1만 2천 명이 감소됐는데요. 또 전문직 비즈니스 서비스는 1만 4천 명 감소하면서 전체 고용 흐름에 부담을 줬습니다. 실업률이 4.2%로 또 다소 상승했습니다. 실업률 계산에 활용되는 가계조사에서 무려 26만 명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노동 참여율은 62.2%로 2022년 11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27주 이상 장기 실업자 수가 182만 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약 4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실업 기간도 평균 24.1주로 늘어서 2022년 4월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경기 둔화 신호가 확실하다. 그러면 연준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연준의 통화 정책에도 이번 보고서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실제로 금리 선물 시장에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75.5%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루 전인 지난 목요일 40%에서 급등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과 제롬 파월 의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신의 SNS 플랫폼 트루스 소셜을 통해 파월 의장을 재앙이라 부르며 지금 당장 금리를 대폭 인하하라 그렇지 않으면 연준 이사회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발표한 관세 정책 강화와 불법 이민 단속 등 고용 시장에 영향을 줬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강력한 무역 협정과 감세 정책이 결국은 경기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면 미국 경제는 2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연율 기준 3%로 발표되며 겉으로는 굉장히 견조한 어떤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4월 관세 시행을 앞두고 수입이 급증했던 일시적 현상이 반영된 결과라고 하는군요. 즉 겉은 성장, 속은 둔화, 미국 경제의 이중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질 소비는 1분기보다 늘었지만 여전히 미약하고 기업의 고용과 투자 심리는 점차 위축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미국의 7월 고용은 예상보다 크게 부진했고 5월에서 6월 고용 수치도 대폭 하향했고 실업률 상승과 장기 실업자가 증가했고 시장은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75% 반영했으며 트럼프는 파월에 직접 인하 명령을 요구했고 미국 경제는 표면 성장 속에 고용 둔화와 소비 위축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로 좀 넘어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난 금요일 발표 이후에 어제까지의 이야기고요. 금요일 급락 이후 주식이 반등했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이 경제 우려와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 발표로 인해 전 거래일에 발생한 급락을 만회하려 하면서 주식시장이 반등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또 1.1% 상승했고 거의 400포인트가 상승을 했고요.
S&P 500 지수는 1.2% 상승, 나스닥 종합 지수는 테슬라가 2% 오르면서 1.6% 상승했습니다. CFRA 리서치 수석 투자 전략가 샘 스토벌은 오늘은 일종의 기술적 반등일 뿐이라며 주가가 크게 떨어진 다음에는 반등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내일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투자자들이 이제는 수익을 실현해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식시장은 금요일에 발표된 예상보다 부진한 고용 보고서와 5월, 6월 수치에 대한 대폭 하향 수정 이후 급락했었죠. 이 보고서 발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노동통계국 국장을 해임했고 앞으로 며칠 안에 두 개의 주요 직책 공석을 채우기 위해 인선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하나는 연방준비제도 이사 자리에 있고 다른 하나는 노동통계국 국장을 대체할 인사입니다. 또한 트럼프의 개정된 관세 발표로 인한 불안감도 시장을 흔들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에 시리아부터 대만에 이르기까지 수십 개의 국가를 대상으로 한 상호주의 관세를 10%에서 41% 사이로 조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자, 한편 8월은 통계적으로 주식시장이 가장 약한 시기로 꼽힙니다. 스탁 트레이더스 알마낙에 따르면 1988년 이후 데이터를 기준으로 8월은 다우지수 기준 가장 부진한 달이고 S&P 500과 나스닥 기준으로는 두 번째 약한 달입니다. 이번 주에는 경제 지표 발표가 많지 않아서 투자자들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움직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더리움이 10주년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더리움, 허름한 실험에서 월가의 보이자는 중추로 떠올랐는데요. 자, 이더리움이 출시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단순한 실험에서 월가 금융을 움직이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블랙락이라든지 로빈후드 같은 주요 기관들이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 토크나 주식, 즉각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며 이더리움의 역할을 확고히 하고 있는데 블랙락과 로빈후드가 어떤 회사인지 잠시 소개해주면 그것을 여러분께서 더 확실히 느끼실 수 있는데요. 블랙락은 애셋 매니지먼트 펌으로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입니다. 연기금, 정부, 기업, 부자들의 돈을 대신 굴려서 주식, 채권, 부동산, 대체 투자 등에 투자하는 회사가 블랙락이죠. 전 세계 금융회사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는 회사입니다. 운영 자산이 10조 달러가 넘는 회사. 로빈후드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ETF, 암호화폐 등을 무료 수수료로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온라인 증권 앱 브로커러지입니다. 스마트폰 앱 기반으로 누구나 쉽게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게 만들어서 젊은 세대 투자자들에게 인기 있는데 이런 주요 기관들이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역할을 확고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0년 전 베를린의 낡은 사무실에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지금은 4,200억 달러 규모의 플랫폼으로 성장해 전 세계 금융을 바꾸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일반인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잠깐만 살펴보면요. 대표적인 암호화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모두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디지털 자산으로 거래소에서 사고 팔 수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는데 두 자산은 기술적 구조와 목적과 기능 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개발자가 만든 최초의 암호화폐고요. 디지털 금처럼 희소성을 갖고 있고요. 가치 저장 수단이나 송금 수단으로 주로 활용이 됩니다. 발행량은 최대 2,100만 개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반면에 그보다 좀 늦은 2015년에 개발된 이더리움은 캐나다 출신 개발자 비탈릭 부테린이 주도해 만든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서 스마트 계약과 분산형 앱을 실행할 수 있는 기술 플랫폼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NFT, 즉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나 디파이, 즉 탈중앙화 금융 등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가 이더리움을 위해서 작동을 합니다. 양 자산 모두 가격 변동성이 커서 고위험 투자에 해당이 됩니다. 또 거래세를 통해 누구나 쉽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투자자들은 단기 시세 차익보다는 기술적 방향성과 리스크 요인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인입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서의 역할을 증시하고 이더리움은 앱3 시대의 인터넷 인프라 기술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성숙함에 따라 일반인들도 각각의 자산이 지닌 성격과 용도를 명확히 구분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이번 주에 실적 발표 시즌이 계속됩니다. S&P 500 기업의 약 4분의 1이 이번 주에 실적을 공개할 예정인데 주요 실적 발표 팔란티오, 정부와 대기업 대상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죠. 특히 국방, 정보기관,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는 팔란티어가 오늘 좀 오후에 실적 발표를 하고요. 디즈니, 맥도날드, AMD인데 반도체하고 칩 설계하는 곳이죠. 또 일라이 릴리, 제약과 바이오테크 회사인데 최근에 GLP-1 계열 비만 약화, 제프원드 등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 회사가 이번 주에 모두 실적 발표를 합니다.
이번 분기 S&P 500 기업의 약 3분의 2가 실적 발표를 마친 가운데 82%가 월가의 예상치를 웃돌아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를 마칩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